봉준호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죠. 박찬욱은 대학교 영화 서클에서부터 영화 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특히 히치콕의 영화를 보며 크게 감명받았다 합니다. 이 시기에 다양한 B급 영화들을 보며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B급 영화들은 좀 조잡할 수는 있어도 뚜렷한 개성과 기이한 재미가 있죠. 이렇듯 박찬욱은 다양한 영화들을 습득해갔고 영화 잡지에 평론을 기고하는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의 영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인용과 센스는 이렇게 차근차근 쌓인 결과인 거죠. 히치콕과 스즈키 세이준, 텍사스 전기톱 학살이 현재의 독창성에 녹아들었달까요? 첫째도 개성, 둘째도 개성, 무엇보다도 오직 개성. 이 말이야말로 가난한 예술가의 무기입니다. 그가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려 애쓰는 게 이해되는 배경이죠. 올드보이와 아가씨의 플롯이 괜히 뒤틀린 게 아닐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그의 영화 스타일을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먼저 언급돼야 할 건 인공성이라고 느껴집니다. 그가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은 영화라는 매체의 가능성을 마음껏 드러내는 식입니다. 굉장히 정갈하게 정리된 샷을 구사하는데 보는 이들이 이건 영화를 찍기 위해 통제한 화면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샷들이죠. 매치컷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형상의 것들을 시공간에 넘어들어 이어붙이고 영상으로 줄 수 있는 일종의 쾌감을 의식하는 편집이죠. 꼭 매치컷이 아니더라도 헤어질 결심에서 설애와 해준의 시점을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오가는 것도 예시가 될 수 있죠. 이런 스타일이 과연 처음부터 훌륭했을까요? 글쎄요. 감독으로서의 데뷔작이었던 다른 해가 꾸는 꿈 그리고 3인조는 모두 흥행과 비평에서 참패했습니다. 이후 간첩 리철진이라는 영화를 준비하지만 제작사와의 의견 차이로 하차하게 되죠. 그러나 그 다음 연출한 공동경비구역 JSA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남북분단의 비극을 다룬 JSA는 한국적인 배경을 끌어들이면서도 훌륭한 완성도로 국내 상업영화의 질을 높였다고 평가받아요. 타란티노는 이 작품을 자신이 본 최고의 엔딩이 담겨있다고 했대요. JSA가 훌륭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8선을 오가는 게 위태로운 만큼 영화의 시선도 위태롭게 흔들리다가 침잠을 버린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에 개입한 외국의 시선을 끌어들여 객관화시키면서도 인물들의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로 정겹게 끌어들이죠. 이는 엔딩에서 카메라가 사진을 남기며 끝나는 제3의 시선으로 박제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내적인 이야기가 결국 사진 한 장의 외적인 시선으로 끝난 점이 박찬욱 영화의 인공성이 얼핏 느껴지기도 합니다. JSA를 완성한 박찬욱은 자신이 하고 싶던 시도를 과감히 해내죠. 훨씬 나이 서있고 수위 높은 묘사가 들어간 복수는 나의 것을 만든 것입니다. 복수의 굴레에 대한 하나의 우화를 이루는데 그 우화에 딱 들어맞게 된 이야기 구성이 복수의 허무함을 서늘하게 드러냅니다. 그 다음은 말이 필요 없는 올드보이죠?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을 통해 상업적으로도 비평적으로도 거대한 성공을 이룹니다.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탔고 아직도 전 세계에서 명작 스릴러로 기억되고 있죠. 무엇보다 뛰어난 점은 올드보이는 시공간을 가장 적극적으로 넘나들며 빠른 편집을 이어가는데 그러던 중 아주 질긴 장돌이 싸움씬으로 처절하고 비참한 심정을 강조해내는 놀라운 순간이 있다는 거죠. 이 롱테이크는 영화의 호흡을 한데 모으는 굉장한 장면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에서 오마주되기도 했죠. 이제 박찬욱은 친절한 금자씨를 만들며 복수 3부작을 완성합니다. 이때부터 정석영 작가와 함께 극본을 쓰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보면 금자씨야말로 가장 인공성이 두드러지는데 영화의 스토리가 하나의 윤리적 실험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복수는 그리고 속죄는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 다만 저는 금자씨의 인공성은 이런 이야기로나 연출로나 너무 과하게 튀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과하게 튀는 느낌. 네, 사실 이 작품이 제일 과하죠.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대놓고 B급스러운 신박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정신병동에서의 로맨틱 코미디라니. 어설픈 CG를 포함해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그런 B급 감성을 살리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아웃사이더에 대한 이야기가 꽤나 감동적으로 담겼죠. 이 영화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절된 정신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공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따뜻한 정서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후 박찬욱은 뱀파이어가 된 신부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어 했고 또 한편으로는 소설 테레즈 라킹을 영화화하고 싶기도 했는데요. 둘 다 순조롭게 풀리지는 않아서 아예 이 둘을 합쳐서 한 영화로 만들기로 하죠. 그게 바로 박쥐입니다.
금자씨처럼 윤리실험 같은 구성을 띠고 있고 욕망과 파멸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전개를 이어가죠. 훌륭한 영화들을 만들며 지속적으로 주목받아온 박찬욱은 할리우드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스토커를 연출했고 최종 편집권까지 사수하죠. 스토커는 아쉽다는 평이 많았는데 유사 뱀파이어 스토리가 좀 난감하게 다가온 면이 있었죠. 그렇지만 박찬욱답게 미적인 감각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올드보이가 박찬욱을 해외에 알린 첫 번째 기회였다면 그 다음으로는 아가씨가 있죠. 킹거 스미스라는 원작을 완전히 뜯어고쳐 탄생한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두 여성 간의 사랑과 성을 탐닉하는 그런 시선에 대한 비판을 담아낸 퀴어 영화죠. 아가씨는 높은 수위를 일종의 자유로운 해방으로서 담아냈는데 성적인 걸 탐닉하던 캐릭터들을 비판하는 전개를 그렇게 이어가면서 정작 관객들이 성관계를 지켜보게 하면서 그 악역들과 같은 위치에 놓는다는 함정이 있죠. 물론 이 이중성까지가 노린 거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윤리적으로 갈릴 수 있는 면이죠. 아가씨는 국내에 비해 해외에서 유독 높게 하입받으며 아카데미 국제영화상에 대한 귀추가 주목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선 그 후보로 아가씨가 아닌 김지훈 감독의 밀정을 후보로 내세워서 아쉽게도 후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박찬욱은 다시 해외로 진출해 리틀 드러머걸이라는 TV 드라마를 만들게 됩니다. 보통 서양권 드라마는 에피소드별로 감독이 다른데 박찬욱은 여기서 6회짜리 모든 에피소드를 감독하게 됐죠. 6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찍는다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합니다. 이때 플로렌스 퓨를 캐스팅한 거 보면 박쥐의 김옥빈, 아가씨의 김태리도 그렇고 배우를 보는 안목도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영화는 바로 헤어질 결심. 살인과 거짓이 엮인 서늘한 사랑 이야기가 담겼죠. 특히 현기증에 대한 모티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구성입니다. 말만으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랑의 오묘함이 담겼는데 설애가 중국인인 탓에 들어간 번역기 음성과 문어체 대사들이 주는 독특한 인공성이 내적인 감정을 더 상상하게 하고 현실에서의 비틀린 구도를 보여주죠. 그 좋은 대사들로 인해 각본집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쩔 수가 없다.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 덕에 영화의 인공성이 굉장히 잘 맞아들었습니다. 한층 떨어진 채로 즐길 수 있는 탓에 코미디가 유발되죠. 이 작품의 인공성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내용과도 잘 어울리는 형식입니다. 조용필의 고추잠자리가 나오는 씬은 정말 너무 웃기고 재밌었습니다. 이제 박찬욱은 제79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심사위원 대상, 심사위원상, 감독상을 타면서 칸과의 연이 길기도 했죠. 본인은 아직 황금종려상을 못 탔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걸 줘야 되니 싫었다는 농담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영화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미국에서 찍는다는 서부극 영화도 정말 기대됩니다. 캐스팅이 미쳤거든요. 더 흥미로운 영화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